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7월 10일 대책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고 뭐 이제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6%까지 올린다 이런 건데 그리고 집을 사고 1년 안에 되팔면 양도세가 70%다 이런 건데 집도 없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거를 질문하자니 참 뭐 어쨌건 지금 그런 대책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의 0.6에서 3.2%이던 것을 1.2에서 6%로 올린다는 거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에서 4%이던 거를 8에서 12%로 올린다는 거고요. 다만 저번에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50에서 100% 감면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대한민국 부동산 논란의 가장 핵심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죠. 대책이 아무리 나온들 이걸 비웃으면서 내 욕망에 부합하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까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세금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 갖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이득은 다 환수해야 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상 사실 없는 소리에 가깝거든요. 그건 헌법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이 공개념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다주택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버는 것은 절대 안 돼라고 헌법에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럼 법을 만드는 거 쉬워요. 이게 말씀하세요. 네. 이 조세 문제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정책은 이제 4가지 포인트로 이제 찍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돈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사는 거, 다주택을 사는 거. 그러면 이제 투자처를 좀 확대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돈을 빌려다가 투기를 들어가는 경우 막으려면 대출을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률을 좀 낮춰주면 되는 거고 상승이 되면은 이제 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막으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세금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유세 부분하고 거래세 부분하고 지금 2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이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미통당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기본소득을 반대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소득을 반대했을 때 이 기본소득을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들의 착취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인정할 수 없는 거다. 그냥 돈 주는 거는 안 된다. 불로소득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금으로 걷어가야지. 니네들이 그동안 주장한 대로 하면 세금은 끝없이 올려도 니네들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불로소득은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지금 그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반. 부동산 보유세가. 네, 반보다 약간 밑에. 실제로 지금 2018년에 12개 국가의 평균은 0.37인데 한국은 0.16이에요.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건 이명박 효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그나마 이렇게 올려놨던 거를 다 깎아주는 형태로 그리고 실제로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봐.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봅니다. 찔끔찔끔 뭐 올리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위헌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면서 뭔가 확실하게 그거를 올려주는 부분.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무슨 주택 공급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나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에 어떤 막 집착하게 되는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집을 사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불로소득은 다 환수한다 이런 개념에 법이 더 세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법이 좀 미비하거나 뭐 개헌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 오늘 대책에 나온 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집을 팔고 사지도 말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임대 사업자 혜택을 준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에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은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너무나 그냥 전세로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제가 안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세제가 와서 부동산 수입에 관해서는 이제 면세거든요. 부가세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우리가 상가나 그런 거 있으면 100만 원짜리 집을 만약에 렌트를 했으면 부가세를 해서 110만 원이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파트는 면세를 해서 부가세를 안 받고 해서 소득세를 환수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버리고 강력하게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실 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여러분 장기적인 세수에 들어온 것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그 사업자에 대한 것 보면 진짜 이번에는 좀 특단의 조치로 아파트 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아메리카 쪽에서는요 미국보다 복지가 잘 된 게 캐나다잖아요. 네. 이제 그게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2018년 기준이긴 한데 한국의 민간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토지 총액 대비 보유세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6이었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0.87이에요. 전체 금액, 전체 평가액 대비 이걸로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보유세. 거래도 아니야. 보유세 상황에서 대한민국보다 몇 배는 높죠? 내가 대충 계산해 보면 이게 거의 한 6배? 5배, 6배는 높잖아요. 그렇게 수익이 많아지면 그걸로 뭘 합니까? 대통령이 먹습니까? 그게 복지에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약간 그런 개념.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공 개념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또 세금 많이 걷으면 그걸로 기본소득 주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약간 기술적 디테일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놔요. 그런데 언론들이 무슨 장난을 하느냐. 이번 대책이 먹힐까요? 집값은 떨어질까요? 하는데 온갖 부정적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은 당연히 안 먹힐 거다. 집값은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기득권들의 조직적인 반발입니다. 그게 미래통합당이 나서고 조중동이 나서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우리 쪽 계시는 분 중에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부를 대상화하면 안 돼요. 왜 시켜줬더니 못하냐가 되면 안 되고 나부터도 집으로는 돈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줘야죠. 내 집값은 오르기 바라면서 왜 니들은 못해? 장관은 왜 그 장관은 집이 몇 채나 돼? 이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면은 이게 뭐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미통당이 계속 주장을 해요. 뭐 다주택 우리는 팔 생각 없다. 이거는 우리 사유재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헌법 23조 1항에 있는 사유재산권 보장 규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밑에 항상 1항이 있으면 밑에 2항이 있고요. 1항 본문이 있으면 옆에 단서가 있어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공공복리는 공공의 행복과 이익입니다.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선 충분히 1항의 사유재산권은 제약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법제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라는 말은 성립법적으로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일해서 번 돈을 우리가 뺏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더니 돈 내놔 이렇게 삥 뜯는 게 아니라 그냥 불로소득으로 그냥 올라가는 돈 그거 원래 네 돈 아니었잖아. 네 돈 아닌 거 일부는 네 돈 인정해주고 일부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아까워하냐고요. 내게 아닌데 아까울 수가 없잖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세하고 거래세하고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재산세 이게 보유세고 취득세, 양도세 이게 거래세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가 있어요.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너무 낮아. 그래서 지금 이거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거래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낮춰줘야지. 이거가 너무 낮아서 올릴 거면 이건 우리나라 딴 데보다 높으니까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올려야 되는 것인지, 왜 이미 높은 상태인지의 이유를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얘기고요. 첫 번째,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요.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전체 대비 너무 높아 일단. 네. 너무 높은 데다가 빨리 올라가는 것도 심해.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애들이 꽁돈을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부 걷어들여야 되는 게 맞고 그럼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고요. 그럼 거래세는 너무 높은데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것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냐면 거래세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이상하게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게 뭐냐. 다른 나라는요 집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들어가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서 막 30년 50년씩 살아요. 월세로 들어가고 심지어 네. 세를 올리려고 하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는 진짜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해요. 거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빈도가. 그러니까 계속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건 뭐예요? 내가 살려고 산 집이 아니라 그냥 이거 투기하려고 산 그냥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빨리 사고 팔고 하니까 거래세를 높여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률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너무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는 높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에나 이명박 때나 뭐냐면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뭐냐면 경제를 가장 빨리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킨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예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세의 주요한 재원이고 저희도 대구에서도 지금 보면 아파트 값이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옆 동네에 똑같은 새 아파트가 요즘에 24평짜리가 3억 9천 정도예요. 엄청 비싸죠. 근데 뭐냐면 옆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 그만큼 따라 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나타 그랜저를 샀어요. 새 차를 샀는데 중고차 값도 새차처럼 된 거하고 더 알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 그게 있는 거잖아요. 옛날보다 주차장이나 주거환경이나 건조 자재가 다른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거기를 맞춰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좀 기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은근히 이용해 먹으면서 내 집값만은 안 떨어지기를 심하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오르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부를 욕해. 난 욕하는 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상황들을 만들면 지랄 반대를 하긴 하지만 자기들 집값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 잘못한다고 공격을 해? 뭔가 이율 배반적이잖아.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주택 의원 전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다주택 중에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처음에 국회의원 공천 받을 때 이 서약을 했다며. 그러면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나는 살고 있지 않은데 이번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 강남의 아파트 14평인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한 20억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들 이야기 듣자면 뭐가 돼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뭐 어찌어찌 해도 정부의 기조, 왜냐하면 서민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값이에요. 이 집값 때문에 전세값도 높아지고 월세값도 높아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억울한 지점이 있더라도 팔아야지. 꼭 그런 사람들이 집이 두 채인데 강남에 있는 집은 포기 안 하고 세종시에 있는 거 포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막 속보이는 짓 하지 말고요. 파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안타까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원래 서울에 집 있고 어떤 의원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촌집에 어른이 살던 촌집을 증여받았는데 그게 일가구 유택이라고 돼서 그렇게 억울하신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려면 일가구 1주택 우리가 중과세 되는 주택만 따자는 거지 뭐 시골에 200평짜리 딸거 그런까지 따지면 안 되고 일단은 클리어하게 일가구 1주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요. 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180명 전체라고 보면 다주택자가 42명입니다. 미래통합당 그게 30%가 넘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거기는 103명. 민주당은 뭐 국회의장 등등 다 하면 한 180명 가까운데 실제로 숫자는 미래통합당이 훨씬 많아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강남 어디에 집이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미래통합당 그렇다니까요. 부동산 부자들이 쉽게 표현하면 자기 지지층일 거 아니야. 어디 가도 그렇다니까 부자들 중에는 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해요. 왜 내가 내 땅이나 내 집 갖고 돈을 버는데 그걸 뜯어가려 그러냐는 그런 논리죠. 근데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정부세를 올리자는 말은 입도 뻥긋 못해.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 이거는 그냥 미친놈들 같아요.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은 내 사유재산권이니까 앞장서 모범을 보일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근데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게 되면 대책들은 전부 다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맞고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매번 아무런 내용도 정책도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요건 안 돼 그렇게 그냥 계속 비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대.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이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종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상당 부분 완화시켰잖아요. 네네. 근데 세금은요, 역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세금 올리는 건 어떤 정권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늘상. 왜? 표 떨어진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한결만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면 못 가져요. 그러니까 왜 그 종부세 대상이 뭐 6억이냐 9억이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신은 종부세 대상도 아니면서 세금 올린다고 노무현 대통령 막 지지 철회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톱이 막 늘어났잖아요. 세금 폭탄. 이런 생각 속에 지금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쯤에 집값 올랐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등을 돌렸던 상당히 많은 중산층과 진보들이 있어요. 그때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일종의 총공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가 20살 때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의 결혼할 때 집을 우리가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아이가 집을 사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답답한 거잖아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좋을까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후대가 보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점은 그렇다니까요. 저쪽에서는 왜 세금을 올리려고 반대하고요. 일부 진보나 민주 쪽에서는 왜 저것밖에 못 때리라고 화를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을 그만둬라.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을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여러 차례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책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거 국민성의 문제야. 그게 제일 중요해. 집 팔아서 돈 번 사람을 비난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내가 민주진보라면서도 누가 집 팔아가지고 몇 억 벌었다고 하면 되게 부러워하는 문화가 공공연하게 속마음은 상관없어요. 있죠. 공공연하게 그걸 부러워하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무력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요거는 진영과 진영이 싸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정말 기본적인 본성과 좀 교육화되어 있는 깨어있는 시민과의 싸움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 거다. 우리 세대,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저렇게 비정상으로 높으면 안 된다. 집 많이 사가지고 예전에는 그랬잖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문재인 정부 전까지만 해도 돈 10원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있지도 않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를 내가지고 그걸로 자기 집을 불려나가다가 딱 타이밍 보고 그걸 팔아요 다시. 자기 돈 10원도 없이 자기 빚 얻어서 1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2억에 팔면서 1억 남겼던 시기에 불과 이게 박근혜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정권이 했던 짓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괴이하게 꼬여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이상한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전세를 줘놓고 나서 그럼 여기서 돈은 받을 때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뭐 대출 받아서 뭐 5%라고 치면 여기서는 10%의 이익을 얻어요. 그럼 남은 5%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세를 줬기 때문에 빌려왔을 때 그에 따른 이자 부담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집값은 오르죠. 그러니까 오르는 만큼 또 다시 내 주머니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은행 돈 갖다가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그런 전세제도 이런 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괴이하죠. 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홍남기 총리에 대해서는 뭐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 갖고 있던 집이 하나 있었고요. 분양권이 한 장 있었대. 근데 이게 다주택에 해당되는 나라의 규정이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됐다는 비극인지도 모르는. 분양권을 지금 팔면 포기라는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분양권도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또 판대요. 네. 네. 자, 저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 시장님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부동산 논란도 그렇고 네. 윤석열의 난도 그렇고 상식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검찰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는 검찰 때리는 데만 몰입해서 검찰이 왜 존재하는지를 까먹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힘이 비대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보복적으로 수사하는 윤석열 말처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님 부분도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시장님을 하기 전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99개의 공을 갖고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자리 하나를 갖고 와서 그분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저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방송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동지들과 같이 방송하고 동지들이 방송을 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 것처럼 일단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방송이 좀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날은 물러갔다가 우리도 좀 쉴래요. 주말에 말하지 않고 쉬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